이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인물 일부는 가명이며 기록은 시대의 맥락에 따라 각색되었습니다. 1981년 1월 27일 새벽 3시 40분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조용한 주택가. 겨울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골목 끝집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윤 선생네로 불렸다. 점술가 윤노파. 용산 일대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여자였다. 그날 새벽 이웃 주민 한 명이 집 안에서 향 냄새가 너무 짙다며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순찰차 한 대를 보내 확인에 나섰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안쪽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사 둘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은 건 향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였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바닥엔 60대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계단 밑엔 젊은 여자가 엎드려 있었으며 주방 쪽엔 또 다른 여자가 보였다. 모두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현장은 무질서했지만 동시에 정리되어 있었다. 깨진 잔, 넘어간 의자, 하지만 피의 흐름은 일정했다. 형사는 메모를 꺼내 들었다. 윤노파, 여성, 60세 추정. 가정부 김모씨 40대, 수양딸 윤정이 24세. 그들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끝나 있었다. 윤노파는 1921년생으로 625 이후 서울에 올라와 용산에서 점집을 열었다. 처음엔 평범한 점쟁이에 불과했지만 70년대 들어 정치인, 군장교, 부유층 부인들이 찾아오면서 달라졌다. 그녀는 윤 선생이라 불리며 정보와 인맥을 다루기 시작했다. 손님 명단엔 서울의 고위층, 건설업자, 군 납품업체 대표까지 있었다. 그녀는 점이 아닌 조언을 해주었다. 누가 오르고 누가 내려갈지, 어떤 사업이 터질지를 말해줬다. 그녀의 곁엔 두 여자가 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정부 김씨, 그리고 수양딸 윤정이. 정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어 중퇴했다. 윤노파는 정희를 친딸처럼 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가 나빠졌다는 말을 이웃들이 자주 했다. 감식반은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현장을 조사했다. 윤노파는 거실 한가운데서 머리를 가격당했다. 손에는 향대가 있었다. 향을 피우던 중 공격받은 것으로 보였다. 가정부 김씨는 목이 졸린 채 부엌 문턱에 쓰러져 있었다. 방어 흔적이 있었다. 윤정이는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다. 머리 뒤쪽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 세 사람의 사망 시간이 달랐다. 윤정이가 가장 먼저, 가정부가 두 번째, 윤노파가 마지막이었다. 금고는 열려 있었다. 현금 300만 원이 사라졌고 금고 옆엔 찢어진 수표가 여러 장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수표들 사이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이 발견됐다. 형사는 실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옷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색이 너무 선명합니다. 일부러 남긴 걸지도 몰라요. 사건 당일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의 진술이 확보됐다. 밤 10시쯤 차 한 대가 왔어요. 남자가 문을 3개 두드리고 안에서는 그 돈은 내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는 흰색 코로나였고 번호판 일부는 가려져 있었다. 그 차는 윤노파의 제자 박용수의 차와 일치했다. 박용수, 윤노파 밑에서 점수를 배우다 독립한 남자. 그는 원효로에서 자신의 점집을 열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윤노파와 사이가 틀어졌다. 윤노파가 그를 공개적으로 배신자라 부르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박용수를 소환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전날 밤 잠깐 찾아갔던 건 맞습니다. 돈 문제로 얘기하려고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의 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목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형사들은 윤노파의 책상에서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엔 날짜, 이름, 금액,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3월 2일 최 500만 원 약속 파기. 8월 14일 김 그 일 마무리 1000만 원. 12월 3일 박용수 계약 철회 700만 원 미지급. 그 노트는 사건의 핵심이었다. 윤노파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었다. 정보 중개자, 즉 사람과 돈을 연결해주는 거래의 매개자였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박용수의 이름이 있었다. 박용수는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빌린 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윤노파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가 돌아온다. 이번엔 나를 지우려 한다. 수양딸 윤정이의 방에서는 편지 다발과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박용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다. 윤노파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 남자는 내 스승이 아니다. 그는 널 망칠 거야. 정희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엄마는 날 통제하려 해.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둘 다 나를 믿지 않아. 그리고 사건 전날 밤 정희는 누군가와 통화했다. 통화 기록은 박용수 점집. 수사는 갈수록 꼬였다. 박용수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금고엔 그의 지문이 없었다. 대신 정희의 지문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박용수가 범인이다. 정희가 먼저 어머니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 그 뒤에 제3자가 개입했다. 형사는 말했다. 3명의 죽음 중 누가 처음이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동기를 말해줄 테니까. 부검 결과 윤정희의 사망 시간이 가장 빨랐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 붉은 실 한 올이 발견됐다. 같은 색이었다. 붉은 실은 점술에서 연결과 운명을 상징한다. 윤노파의 집엔 늘 붉은 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상담할 때마다 붉은 실을 잘라 사람의 손목에 감았다. 형사는 말했다. 그 실은 윤 선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윤노파가 죽기 전 손에 쥐고 있던 향대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끝은 잘려 있었다. 그건 누군가가 그 실을 끊었다는 의미였다. 1982년 초 검찰은 박용수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정에 선 그는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동기, 차량, 증언을 제시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지문도 혈흔도 목격자도 없었다. 재판은 8개월간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종결된 지 3개월 후 경찰서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거기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믿지 않았다. 한 명이 먼저 시작했고 나머지는 끝냈다. 글씨체는 여성의 것이었다. 그 편지는 발신인 없이 사라졌다. 그 이후 박용수는 서울을 떠났다. 윤정희의 무덤엔 매년 붉은 실이 한 가닥씩 놓였다. 누가 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1981년에 서울은 불안했다. 정권이 바뀌었고 돈의 흐름 그리고 미신과 불신. 윤노파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 시대를 지탱하던 욕망의 그림자였다. 사건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미제다. 범인으로 지목된 박용수는 2010년경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윤 선생도 그리고 정희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